그날 아버지는 사성장군과 국방부 실세들 앞에서 나를 가리키며 웃었다. 이 애는 그냥 제 딸입니다. 따라온 김에 앉혀놓은 거예요. 진짜 일은 아들이 할 겁니다. 여자가 뭘 알겠어요. 장군이 서류를 넘기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이 프로젝트의 주인은 김지은 씨입니다. 이 항공기는 그녀의 회사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서 그 순간을 음미했다. 수년간 쌓아온 침묵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나는 김지은이다. 37살. 언론에선 나를 국산 전투기 프로젝트의 숨은 설계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그 칭호가 싫다. 그건 너무 깨끗하다. 진짜 나는 더 더럽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림자였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빠르게 재혼했다. 새어머니는 젊고 예뻤고 곧 아들을 낳았다. 그날부터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 아버지는 나를 명문대에 보냈지만 그건 집안 체면을 위한 투자였다. 졸업식 날, 아버지는 내 손을 잡지도 않았다. 대신 동생의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다. 회사에 들어간 뒤에도 상황은 같았다. 나는 아버지 회사 전략기획실에 배치되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다. 중요한 회의엔 들어갈 수도 없었다. 아버지는 나를 비서 같은 역할에 두었다. 커피를 타오라고 했고, 자료를 복사하라고 했고, 가끔 손님들 앞에서 우리 딸인데 아직 어리석어서요 하며 웃었다. 나는 참았다. 왜냐고. 그땐 아직 이유가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지은아, 가족은 끝까지 가족이야. 그 말이 목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커피를 타고 복사를 하고 조용히 자료를 읽었다. 그리고 기억했다. 아버지가 어느 로비스트와 통화하며 조금만 더 주면 합격이다라고 한 말, 어느 정치인에게 백화점 상품권 봉투를 건넨 장면, 경쟁사 기술 자료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사실까지 모두 기억했다. 그러나 참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밤마다 나는 혼자 술을 마셨다. 이게 맞나? 내가 너무 과민한 건가? 아버지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그런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하지만 새어머니가 내 방에 들어와 너는 여기 있어봤자 방해만 돼 라고 말할 때마다 어머니의 유언은 조금씩 희미해졌다. 결정적인 계기는 동생의 졸업식이었다. 아버지는 동생을 위해 대규모 파티를 열었다.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집에 들어가니 아버지가 손님들 앞에서 말했다. 아들은 제가 키운 진짜 후계자입니다. 딸은 그냥 딸이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다. 대신 서랍에서 USB를 꺼냈다. 내가 5년간 모아온 증거들이었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아버지는 놀라지 않았다. 결국 시집이나 가겠지라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짐을 쌌다. 그날부터 나는 사라졌다. 판교의 작은 사무실을 얻고 옛 동료들 중 믿을 만한 사람들만 불러 모았다. 우리는 밤낮 없이 일했다. 아버지 회사가 노린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 나는 그걸 빼앗기로 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다. 자본도, 인맥도, 신뢰도 없었다. 은행은 대출을 거절했고 투자자들은 김 회장 딸이 배신 때렸다. 는 소문만 듣고 등을 돌렸다. 나는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포기할까? 이게 너무 위험한가? 내가 정말 아버지를 파괴해야 하나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웃음이 떠올랐다. 장군 앞에서 나를 비웃던 그 얼굴. 그럼에도 나는 아직 망설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옛 동료가 가져온 자료를 보았다. 아버지가 우리 기술 일부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려 한 정황이었다. 그 순간 망설임이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딸이 아니었다. 나는 경쟁자가 되었다. 나는 판교 사무실에서 3년을 거의 나오지 않았다. 잠은 책상 위에서 잤고 밥은 배달로 때웠다. 직원들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그들은 떠날 테니까. 나는 그들조차 완전히 믿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사라진 뒤에도 나를 언급했다. 업계 모임에서 딸이 좀 도망쳤는데 곧 돌아올 겁니다. 여자애들 다 그래요 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들었다. 그 말이 내게 전해질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다. 내가 아직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프로젝트는 조금씩 형태를 갖췄다. 우리는 아버지 회사보다 더 깨끗한 기술, 더 낮은 가격, 더 빠른 일정을 제안했다. 국방부 내부에 내 편이 생겼다. 그들은 아버지의 부패를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증거를 조금씩 흘렸다. 직접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내가 직접 나서면 아버지는 바로 눈치챌 테니까. 가장 힘든 건 밤이었다. 혼자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떠올랐다. 가족은 끝까지 가족이야. 그 말이 이제는 저주처럼 들렸다. 나는 술을 마시고 토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건가? 아버지가 무너지면 동생은 어떻게 되지? 내가 괴물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내 사무실 근처에 나타났다. 우연인지 아니면 누가 일러 바쳤는지. 그는 나를 보자마자 웃었다. 지은아, 여기서 뭐해? 아빠가 도와줄게. 그만두고 집으로 와.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아버지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그 뒤로 아버지 회사는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 입찰 서류가 누출되고 핵심 엔지니어가 사표를 내고 투자자가 발을 빼기 시작했다. 나는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 다만 정보를 흘리고 사람들을 움직였다. 아버지는 점점 초조해졌다. 나를 찾아왔다. 너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나는 부인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믿지 않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를 물었다. 이게 정말 복수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아버지를 닮아가는 건가? 아버지도 젊었을 때 경쟁자를 이렇게 짓밟았을 테니까. 그 생각이 나를 가장 괴롭혔다. 나는 아버지를 파괴하면서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아버지의 제국이 흔들릴수록 내 회사는 커졌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발표일이 다가왔다.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나를 그 회의에 데려갔다. 나를 비웃기 위해. 회의 전날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가 나를 데려가는 이유를 알았다. 나를 순종적인 딸로 보여주려는 것이다. 장군과 실세들 앞에서 보세요. 제 딸도 저를 따릅니다라고 말하려는 것. 나는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면 아버지가 의심할 테니까. 아침에 아버지가 차로 나를 데리러 왔다. 그는 평소처럼 웃었다. 오늘 잘 부탁한다. 너는 그냥 옆에 앉아만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동생 자랑을 했다. 내 동생이 곧 미국에서 MBA 마치고 온다. 진짜 후계자야. 나는 창밖만 보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아직도 아프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장군과 간부들이 이미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만만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의 회사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나를 소개할 때가 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쪽은 제 딸 지은입니다. 오늘 따라왔어요. 여자애라 많이 모르지만 그래도 아버지 일 도와주려고. 웃음이 터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공포. 장군이 물었다. 그럼 경쟁사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다. 그건 잡음입니다. 작은 회사 하나가 감히 그때 문이 열렸다. 내 회사의 실무팀이 들어왔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내 자리에 앉았다. 경쟁사 측에.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아, 너 뭐 하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가격, 우리의 일정.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무너졌다. 그는 중간에 벌떡 일어났다. 이건 배신이다. 장군이 조용히 말했다. 김 회장님, 앉으십시오. 아직 발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장군이 서류를 넘겼다. 그리고 말했다. 그 유명한 말, 이 프로젝트의 주인은 김지은 씨입니다. 이 항공기는 그녀의 회사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을 잃었다.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서렸다. 회의가 끝나고 아버지는 나를 붙잡았다. 지은아, 제발 얘기 좀 하자.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이제 늦었어요.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나는 돌아섰다.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났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다. 상실감이었다. 내가 영원히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아버지 회사는 급속도로 무너졌다. 언론은 김 회장 딸의 배신이라 썼지만 곧 진실이 드러졌다. 내가 제출한 증거들 뇌물, 기술 유출, 입찰 조작. 검찰이 움직였다. 아버지는 구속되었다. 나는 TV를 보지 않았다. 뉴스 알림도 껐다. 그러나 소식은 들어왔다. 동생이 미국에서 급히 귀국했다는 것, 새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것, 회사 주식이 폭락했다는 것, 나는 아무 감흥이 없었다. 아니, 있었다. 죄책감이었다. 밤에 나는 혼자 술을 마셨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걸 보고 싶었던 건가? 내가 정말 정의를 세운 건가? 아니면 그냥 복수한 건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이런 나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없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어느 날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의 편지가 왔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나는 편지를 읽고 찢었다. 그러나 손이 떨렸다.
아직도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사랑하고 있었다. 그 모순이 나를 찢어발겼다. 회사 주주총회에서 나는 새 회장의 자리에 앉았다. 아버지의 옛 직원들이 나를 보았다. 어떤 이는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설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앉아 있었다. 승리가 텅 비어 있었다. 동생이 찾아왔다. 언니, 왜 이렇게까지 했어? 나는 대답했다. 너도 알잖아. 동생은 울었다. 나는 앉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었다. 나는 이제 성공한 여성이 되었다. 그러나 매일 밤 꿈을 꾼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던 꿈, 그 꿈에서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영원히 남았다. 아버지의 재판날, 나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 대신 판교 사무실에서 창밖을 보았다. 비가 왔다. 서울은 언제나 비가 오면 더 차가워 보인다.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7년. 회사 자산 대부분 몰수. 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직원들이 축하주를 제안했다. 나는 거절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세요. 모두 이상하게 보았다. 그러나 따랐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았다. 아버지가 감옥에 간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다. 내가 만든 결과라는 사실이 더 무거웠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제대로, 소리 내서.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 다음 날, 언론이 내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나는 거절했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내가 괴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 같았다. 동생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화를 내며 언니가 아버지를 죽였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동생은 말을 잃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동생은 떠났다. 다시는 오지 않았다. 나는 회사에서 물러났다.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았다. 직원들은 놀랐다. 왜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다. 승리의 자리가 너무 무거웠다.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혼자 산다. TV도 없다. 책만 읽는다. 가끔 어머니 사진을 본다. 미안해요. 라고 속으로 말한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나에게. 지금 나는 39이다. 그날 이후 2년이 지났다. 아버지는 아직 감옥에 있다. 동생은 해외로 떠났다고 들었다.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 가끔 판교를 지나친다. 내 옛 회사는 잘 나간다. 새 대표가 잘 운영한다. 나는 주식도 모두 팔았다. 돈은 기부했다. 의미 없는 돈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전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나는 전설이 아니라 그냥 상처뿐인 사람이라는 걸.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날 아버지의 얼굴을 잊지 못한다. 조롱하던 얼굴, 그리고 충격받은 얼굴. 둘 다 내 안에서 살고 있다. 어떤 이는 묻는다. 후회하십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할 수 없다. 후회한다면 내가 괴물이 아니라는 뜻이고, 후회하지 않는다면 내가 괴물이라는 뜻이니까. 오늘도 비가 온다. 나는 창밖을 본다. 서울은 여전히 차갑다.